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박상혁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 오늘의 주제 숫자를 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3입니다.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진 삼권 분립 체제죠. 어제부터 이 삼권 분립이라는 말이 정치권 이슈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명된 부분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건데요. 정세균 후보자가 국정 능력을 인정받은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를 맡으면 삼권 분립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세균 후보자 인선에 환영 의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들은 국회가 행정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선 속에 정세균 후보자는 오늘 청문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정책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치권의 시선은 곧 자유의 몸이 되는 이낙연 총리에게로도 쏠립니다. 총선 출마냐 지원이냐 이 총리가 어느 쪽을 택하든 내년 총선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선이 하루 이틀 다가오면서 선거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임의 법칙을 정하는 선거법, 그중에서도 지역구 획정이 아직까지 안 되면서 출마자들은 깜깜이 지역구 속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매듭지어질까요?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첫 출근을 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했지만 삼권 분립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에서는 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 의장의 관련 발언을 듣고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특히 이 국회의 그 운영에 공정을 기해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그런 민주주의 원칙을 하루아침에 문희상 의장께서는 입법부의 수장께서 행정부의 시녀처럼 국회를 운영하시더니 바로 직전 의장께서는 아예 대통령의 그 밑에 들어가서 행정부에서 일하시겠다는 그런 발상을 보여주는 걸 보고 권력 분립 원칙이라든가 공화정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국회의 공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안중에도 없지 않았나. 네, 좀 파격적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을 임기를 마치고 나면 의원 임기 마친 뒤에 정계를 떠나는 게 일반적인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현상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총리로 다시 지명된 부분에 대해서 격에 맞느냐에 대한 그 정치권의 논란이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먼저 이경수 부대변인께 이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앵커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무슨 지적을 하셨냐면은 통상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들은 이제 그 임기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정계를 떠나는 것이 문민정부 이후의 관행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관행이 깨졌거든요. 근데 이게 왜 깨졌냐면은 지금 야권에서는 지금 정세균 총리 임명에 대해서 뭐 삼권 분립, 뭐 위반이다, 뭐 서열이 안 맞느니 그런 거는 원래부터 안 맞았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권 분립하면은 사실은 입법, 사법, 행정부 3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내각제도 아닌데 우리나라만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을 해요. 예.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뽑아줬더니 이 양반들이 행정 견제는 안 하고 거꾸로 행정부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삼권 분립이 깨진 나라예요. 네.
그래서 정세균 의장 들어오는 걸 보고 뭐 서열이 안 맞느니 상권 분립이 안 맞느냐는 얘기는 정치 이론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이다.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면은 이거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하고 바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은 앵커께서 지적했듯이 국회의장이 끝나면 당연히 정계 은퇴거든요. 근데 정세균 의장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임종석 실장이 종로하고 이사를 갔는데 이분이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저기 비서실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거꾸로 자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직 국회의장을 강제 밀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내가 안 하고 말지 해가지고 정계 은퇴를 해버렸어요.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원희영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광명시장 했던 백재현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용퇴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핵심인 국회의장께서 떡 버티고 있으면 그게 물갈이라든지 아니면은 세대 교체 그게 되겠습니까? 네. 안 되니까 민주당에서 거꾸로 요청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세균 의장은 어떤 식으로 좀 해라. 그래서 네. 처음에 총리 후보에 누가 했냐면은 김진표 의원. 김진표 의원 됐지 않습니까? 예. 경제 분야는요. 정세균 의장하고 김진표 의원하고 따지면 누가 더 전문가냐? 100번 더 김진표 의원이 더 전문가시죠. 경제부총리를 근데 지냈으니까. 거기를 바꿔가지고 정세균 의장을 한 거는 뭐냐면 이 양반이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정세균 의장을 임명한 것이지 뭐 상권 분립 위반이니 서열이 안 맞냐는 얘기는 다 의미가 없는 얘기다. 오히려 민주당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하고 나면 물러나는 거는 관리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박관영 의장 예.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셨던 임채정 의장님도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정계 은퇴를 좀 하셨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헌정 제도들이 굉장히 독특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 제도도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수상도 아니고 또 내각제적인 요소도 있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통적인 뭐 삼권 분립의 훼손이다 이런 것들은 좀 적절치 않은 지적인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총리를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심지어 그런 표현도 쓰셨지 않습니까? 이 모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민주당의 어떤 총선 전략 차원이다 이렇게 너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굉장히 좀 협소한 저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총리를 원할 것이냐, 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이렇게 모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협치라는 부분, 통합이라는 부분,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총리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판단 기준인데 저는 오히려 보면은 정세균 의장이 더 마땅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쌍용에서 상무까지도 하셨고 산업부 장관도 역임하셨단 말이죠. 네. 오히려 어떤 관치 경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물 경제에 가깝고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산자위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현실 경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대선 후보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순위를 보면 늘 변함없이 1위를 지키고 있었던 게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프닝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최장수 총리의 직을 내려놓게 됐을 때 이낙연 총리의 이른바 향후 거취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낙연 활용법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참 관심을 많이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뭐 방향을 제시도 하고 있지만 두 분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느 쪽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표현하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 계시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만큼 제가 본 바로는 대통령께서 차기 총리를 지명하면서 현직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예의와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본 바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그 대통령께서 이낙연 총리를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좀 각별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 의미에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다. 이 말은 꼭 민주당에서도 이낙연 총리가 폭넓게 이 총선이라든지 향후 정치 구도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간접적으로라도 완곡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민주당에서도 좀 폭넓게 이낙연 총리가 전 활동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총선 전국을 이끌 수 있도록 활동하시는 게 지금의 어떤 이낙연 총리의 지지도라든지 국민적 신망에 맞는 활용법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뭐 비례대표를 하면서 총선 선거운동을 전국적으로 뛴다, 뭐 이런 쪽에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것이 조금 더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좀 적합한 문제가 아닌가. 좀 어떤 특정 지역구에 들어가게 되면 좀 아무리 봐도 선거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 점도 고려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세균 전 의장이 종로구를 떠나게 되면 굉장히 정치적인 상징성이 큰 곳이지 않습니까? 이곳을 임종석 전 실장도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누가 또 민주당의 자리를 들어가게 될지 이 부분도 고민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 사정을 제가 예.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제 그 이낙연 총리에 대한 그 활용도는 우리 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중요한 그 민주당 내년 총선에 아마 얼굴로 아마 등극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종로 같은 데를 출마하게 되는 설이 이제 가장 1번 설이 있는데 종로에 출마하게 되면은 아마 세게 붙을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부 호사가들이 황교안 대표까지 가서 빅매치를 한번 하자. 이야기 나오죠. 재밌죠? 예.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다. 왜냐면은 두 분 다 지금 대권 후보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후보들이 거기에 가서 종로 한 군데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피튀기는 그런 전투를 벌이는 것이 관전자는 재미있지만 당으로 각자 처한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위험한 장사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한석인데 그렇죠. 패했을 때는 그 그렇죠. 상처가 너무나 맞습니다. 회복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정당 다 특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비례로 갈 가능성을 이제 박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방법도 있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호남에 적절한 곳 예전에 본인이 출마하셨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호남이요? 예. 호남 정도로 가신다면도 아마 안정적이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역구도 챙기면서 그다음에 또 전국 지원유소도 다닐 수 있는 아마 이런 방법도 하나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황교안 대표도 지금으로서 이제 선거법이 이제 연동형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황교안 대표도 특정한 지역에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당의 얼굴을 묶어놓고서 전투하라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 철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낙연 총리나 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비례를 가든 아니면 좀 안정적인 곳에서 지키면서 그다음에 지원의사를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선거 전략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전략적 분석의 차원도 있지만 한편으로 좀 당위의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네. 차후에 뭐 황교안 대표 얘기도 하겠지만 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번도 정상적으로 국민들한테 검증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시험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뭐 대권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2위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국민들의 어떤 검증에 한번 이번에 기회를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 호남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다시 지금 전국적으로 넓혀졌던 위상이들이라든지 전남지사를 하면서 총리를 하면서 가졌던 그런 전국적 위상을 다시 롤백하는 것이어서 네. 그거는 아마 선택할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을 지냈을 때를 아침에 출근길에 염두하면서 14년 만에 이제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정세균 후보자가 얘기를 했는데 국회 전국과 맞물려 갖고 과연 이 청문회 전국을 유연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알기에 그 이낙연 총리가 제가 아는 한 특별한 어떤 약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상당히 이제 어렸을 때도 제가 좀 이제 아는 부분이 있는데 좀 가난하게 자라셔가지고 네. 굉장히 어렵게 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곧이 공부도 하고 싶었지만 이제 기업으로 들어가서 정세균 전 의장이요. 그렇죠. 예.
지금 정세균 의장님.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그 결격 사유는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국회 육선의원하면서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에서 어떻게 뭐 반대를 한다는 그것은 드문데 제가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뭐 그게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그 적어도 대한민국 국가서열 2위고 국회의장을 하셨던 분이 국무총리로 다시 말해서 행정부의 대통령 밑으로 가는 것이 과연 그것이 국민들이 눈높이에 볼 때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볼 때 과연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왜냐하면은 이건 총리 같은 경우에는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시민 투표가 있기 동의를 때문에 받아요. 그 투표 과정 중에서 하자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과연 국회 위상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의외로 아주 변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국회 상황이 워낙 복잡해서 청문회 일정이 뭔가 기대를 하는 대로 진행될지도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다면 이분이 2005년 정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네. 당 의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업부 장관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대중 정치인으로서 가장 인기가 높았을 때는 그 당 의장하던 시기입니다. 네. 그때가 언제냐면은 사학법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굉장히 좀 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산업부 장관으로 가시면서 굉장히 위상이 지금 꺾이면서 예. 대중적 지지 기반을 좀 잃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대권 반열로는 제대로 좀 쓰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총리로 잘 뭐 이번에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적극적인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컨텐츠가 많으신 분이고 장점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펼칠 가능성도 좀 높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후속 개각 이야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서 불출마 보도가 한 차례 나왔더니 이미 부인을 했던 장관들도 있고 또 청와대 참모들 차출론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근데 지금 좀 전에도 우리가 청문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선거법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법 문제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법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가 된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처럼 자유한국당이 끝끝내 반대를 하고 4+1 합의에 의해서 좀 처리가 되게 된다면 굉장히 전국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청문회 일정이라든지 굉장히 좀 합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이후에 개각을 하고 싶어도 좀 청와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개각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총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도로한 얼굴들 눈에 띄는 분들이 어제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일 군산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최순실 씨의 저격수 노승일 씨도 전 광주에서 K스포츠 재단. 그죠? 예, 광주에서 예. 또 무소속 출마까지 선언을 하고. 근데 문제는 이런 새로운 얼굴들, 돌아온 얼굴들은 이제 총선 레이스에 뛰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뭐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룰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또 이게 또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제 사실은 그 17일부터 이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자기가 과연 나가는 예비후보 등록한 지역구가 내 지역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예.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출발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변수는 이제 아까 애국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이나 같은 이제 청와대 출신 인사 그다음에 이제 뭐 노승일 씨 같은 이제 그 어떤 방면에서 이름을 조금 이제 뭐 알린 사람들 네. 뭐 대한민국은 뭐 헌법상 누구나 출마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뭐 법적 제재만 없으면 출마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니고요. 다만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 조금 아마 이번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전통적으로 청와대 근무는 굉장한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청와대 과연 그 비서관들이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 가지고
도덕성에 굉장히 흠결, 다시 말해서 청와대 근무한 것이 장점인 것이 아니라 청와대 근무한 것이 오히려 약점을 해결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유재수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친문 진영의 그 비서팀들, 이분들이 과연 지역구에 나가 있을 때 과연 그것이 득인지 실인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짧게 붙이자면은, 원래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진들 중에서는요, 순장조라고 해가지고 대통령과 끝까지 이 운명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좀 보니까 제가 볼 때 저분들은 순장조가 돼야 될 사람인데 전부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 잘못하면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섭섭하실 것 같아요. 이 점도 아마 고려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장조라고 생각하셨는데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 윤건혁 실장 같은 분도 뭐 예. 거론되고, 네. 그다음에 또 뭐 몇 분 또 계시대요. 네. 네, 이런 부분 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동안 국회의원 선거로는 유일하게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눠봤을 때 네. 대통령 선거, 지방의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교체가 되었는데 유일하게 지금 국회 권력만 지금 안 바뀐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공약들을 실천했던 청와대의 인사들이 나가서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과제들을 실천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네.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지금이야말로 촛불혁명의 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좋은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순항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도 국회에서 선거법 공수처 저지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제 뭐 일부 폭력 사태가 있었죠. 이 부분을 두고 민주당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석 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정치 지도, 정치인, 국회의원들은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훨씬 더 법의 지배, 법의 통제를 엄격히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 스스로 공안검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누구보다 집시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수적 해석을 했고, 이러한 행위가 국가 질서를 위해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이번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기가 과연 과거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에 대해서 반성과 함께 사법적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자면은 누구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던 황 대표가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독려한 부분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우선 이경수 대변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수의 가치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 가치는 그 법치주의예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법치주의를 벗어난 보수는 다시 말해 보수로서의 가치를 상당 부분 훼손당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북회 사태에서 일부 그 지지자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여졌던 건 저도 뭐 자료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건 오히려 정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오히려 거꾸로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 정당한 주장보다는 오히려 정당한 그 주장 자체가 훼손당하는 그런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저도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번에 그 국회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4+1이라고 하는 국회법에도 존재하지 않은 희한한 어떤 단체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숫자로 밀어붙여가지고 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수법을 통과시켜야 되면 된다라는 이와 같은 정부 여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가 나가서 삭발도 하고 단식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일부 지지자들이 이제 몰려온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감안을 좀 해주십사. 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우연하게 국회를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갔다가 정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국회를 굉장히 우회해가지고 국회를 들어갔는데 그 순간 저는 이분들을 뭐 태극기 부대다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유사 태극기 참칭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그 잔디밭 광장으로 몰려드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좀 너무 당혹스럽고 저도 예전에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을 했었지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4+1 얘기를 하시지만 DJ나 YS가 야당에서 정치를 하고 여러 가지 탄압도 받고 장애 투쟁을 그렇게 많이 해도 국회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부추기는 야당 지도자를 전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차례 얘기했었지만 단식과 삭발에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데 황교안 대표가 앞장서게 된다면 국민적인 비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어떤 그 투쟁 방식을 놓고 참 말이 많습니다. 너무 강경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조는 의원을 통해 지칭을 해갖고 굉장히 면박을 줘서 또 그 논란이 되기도 했죠. 황교안 대표의 이런 강경한 투쟁은 지금 제1야당의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선거 앞두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외연을 확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도층의 마음을 좀 다잡는 데는 오히려 기존의 콘크리트 지지자들만 더욱 단단하게 할 뿐 외연 확장에는 거리가 좀 있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는 지금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짐작하고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원내외 병행 전략을 쓴다. 그래서 원내 전략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에게 모두 정권을 다 위임을 해서 그래서 협상이 됐던 무엇이 됐던 그것은 원내대표에게 일단 맡기고 그다음에 본인은 장외에서 활동을 하는데 장외 활동이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무너진 보수층을 일단 하나로 이제 모으는 역할이거든요. 왜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아생연후 살타라고 해가지고 먼저 내 지지자를 먼저 다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로 외연을 합쳐야 펼쳐나가자 이 전략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보수층이 확실하게 아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요, 박상혁 변호사께서는 이 황교안 대표의 투쟁 방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전에도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아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사람들을 아로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래야 뒤에 올 수 있는 중도층도 함께 올 수 있는 의원을 확대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의회를 부정하고 그다음에 대화와 타협, 정치를 부정하게 되면 결국 아생마저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극소한 자기를 따르는 추종 세력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전통적인 의미에서 견고한 세력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이런 시험대를 저는 통과할 수 없는 지금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회 상황은 갈등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과 또 다른 여권 성향의 야당들까지도 이렇게 또 갈등 구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 원인은 선거법 개정안, 과연 21대 총선 선거를 어떻게 치룰 것이냐 이걸 놓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리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관련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과 정치 그룹도 마찬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작정 서두를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더 단단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합니다.
네, 우선 4+1 협의체 중에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합의안을 냈습니다. 석패율제는 유지를 하고 대신에 캡을 씌우는 건 한정적으로 하자. 이 부분 중에서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받아들일지 이 부분이 지금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와야 하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취재를 좀 해봤었는데요. 지금 3시부터 의원총회를 좀 하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관건은 지금 석패율제를 야 3당이 합의는 했지만 어떤 의미의 석패율제인지도 조금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국적 의미의 석패율제인 건지 아니면은 권역별로 석패율제를 할 것인지도 조금 불분명한 상황인데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밝혀놓은 것이 석패율제가 네. 어떤 중진 의원들을 위한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저는 원래 석패율제가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지만 그것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그것이 그런 의미를 퇴색하고 중진 의원들을 위해서 이것이 쓰여진다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하게 되는 이 선거법 개혁안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 국민적인 지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저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조금 좀 쉽지 않은 합의, 그러니까 좀 의원총회 결과가 쉽지만 않겠다라고 좀 전망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그 4+1 협의체,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한 협의체에서 나온 여러 가지 뭐 안들 중에서 합의된 안 중에서 또는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이게 21대 총선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라는 조건을 달았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법이라는 게 이 게임의 룰을 사실 좀 더 이미 이왕 늦은 김에 좀 더 숙고하고 좀 더 합의를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이걸 또 한시적으로 했다가 또 룰을 바꾸고 이게 과연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게 유권자로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잘못된 그 선거 제도 한번 딱 기억나는 게 게리맨더링이라고 딱 하면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선거법을 잘못 만든 하나 이제 케이스로 분류되는데 네. 지금 석패율제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석패율제는 이거는 독일 같은 경우에서 독일 같은 나라에서 수상이 혹시라도 만약에 그 지역 선거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번 자기 조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두 분을 위해서 만들어낸 게 석패율 제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게 그 제도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네. 대통령제거든요. 저희는 이 내각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기 석패율제 만들어서 구제해주겠다? 그럼 누가 구제받을까요? 심상정 대표께서는 뭐 나는 안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통과시켜놓고서 하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또 그럼 정의당은 또 안 한다고 칩시다. 다른 정당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 한 번 해서 중지됐는데 혹시 지역구 선거에서 불안하니까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함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세대교체,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 양성 이런 제도하고 전혀 안 맞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요번은 하고 다음번 안 하고 이런 제도를 왜 만듭니까? 이게 무슨 그 비빔밥집에 가가지고 비빔밥 비벼 먹는 것도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잡탕을 만들어 놓고서 이걸 갖다가 선거 제도다 해서 국민들한테 내놓는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요. 아마 국민들 엄청난 비판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석패율제 결국 민주당이 받기는 힘들 거라고 역시 보시는 거네요. 민주당은 절대로 이 석패율제 안 받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 석패율제 받는 순간 민주당도 아마 굉장히 곤욕 치를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민주당과 합의를 하고 그 다음이 또 사실 있습니다. 한국당과의 합의를 과연 추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국회 안에서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협상 논의에 들어오고 선거제도나 공수처의 어떤 타협안을 만드는 것을 자신의 어떤 전략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서 황교안 리더십으로 총선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협상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순간 황교안 리더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황교안 대표는 4+1이 합의안을 가지고 이것을 강행 처리를 하면 그 강행 처리한 국회를 끝없이 비난하면서
결국은 그 동력을 가지고 총선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야 4+1 협의체가 어떤 식으로든 뭐 합의안을 진통 끝에 만일에 만들었다면 이제 그것을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그리고 통과를 시키려고 할 텐데 그러면 이 논의 과정에서 빠져 있던 한국당은 과연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할지도 관심이고요. 이 선거법 개정안이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국민들에게 이 게임의 법칙을 내놓게 될지도 고민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뭐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전략에 대해서 이미 좀 논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4+1 협치에서 어떤 적절한 타협안이 나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정미 대표가 지적한 바대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아예 배제에, 그러니까 아예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 없는 것이 그 타협이라든지 정치적인 합의라든지 이것은 그 아예 사전에 그 리스트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를 그렇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뭐 탄압받고 있다 또는 본인 이런 것들은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선거 구도 자체로 선거를 좀 치르려고 하는 그런 좀 전략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쉬운 타협책을 내놓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서 총선 결과가 한국당 쪽에 뭐 생각하기 싫은 뭐 이른바 참패를 하게 된다면 그 의석수를 가지고 한국당은 앞으로 4년을 더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끌어안을 정도로 지금의 어떤 정당성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이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국회의 난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의 복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황교안 대표는 참 애석하게도 그런 생각을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보수의 지지 세력들이라든지 유권자들은 좀 제대로 된 보수 세력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은 강경일변도의 투쟁만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극단적인 모험주의 노선에 의해서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정이 되면 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적극적인 원만한 전체적인 합의는 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는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한국당은 별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걱정들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자만 맞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자가 맞고요. 다만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 사태가 왜 벌어졌냐면은 공수처 하나 통과시키려고 사실 국회법의 정신에 맞는 교섭단체 간의 대표들의 회합도 아니고 어디서 교섭단체도 아닌 비교섭단체만 쭉 모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공수처를 통과시키려고 이분들은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선물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선거제도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소수정당에 좀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뻔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덜커덕 그러면은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만 황교안 대표는 이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제도가 뭐가 나쁘냐. 일단 첫 번째, 253에다가 47 이 제도가 과연 뭐가 나쁘냐. 물론 비례대표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냐 비례대표가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 그럼 어쨌든 간에 뭐 효용이 있다고 하니까 인정하더라도 그렇다면 현행 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 본들 그것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나니까 캡을 씌우느니 아니면 요번에만 한정적으로 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꼼수의 꼼수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합의를 하셔야 되는 제일 좋은 거냐면요. 현행 제도를 그대로 가자고 한번 여당에서 한번 민주당에서 제안해 보십시오. 한국당 받나 안 받나. 그 안은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이슈는 청와대로 무대를 잠시 옮겨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 이틀째입니다.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튿날인 오늘 바로 이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또 변호사시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공교로운 좀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분이 총리실에 있다가 민정수석실에 좀 파견을 나갔다가 다시 좀 총리실로 복귀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첩보 상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네. 여러 가지로 검찰이 항상 이렇게 좀 애매한 시간에 그 지난번 조국 장관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총리가 새로 지명된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좀 공교롭고 그래서 그런 해석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좀 조심을 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가공된 또는 뭐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할 때는 이제 뭐 오늘같이 이렇게 아침에 하게 되면 이제 전날 저녁 때쯤에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해서 영장을 받기 때문에 어제 뭐 오후에 대통령의 총리 지명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안 돼 갖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거기에 대한 발부, 아침에 전격적인 압수수색.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이 타이밍에라는 뭐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비락이죠, 한마디로. 예. 오비락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당은 지나치게 검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가시도치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사건은 이제 뭐냐면은 바로 총리실에서 근무했던 분이 청와대 민정에 파견 나가 다시 원복을 했는데 네. 이분이 바로 송병기 울산시장 경제부시장이죠. 예. 그분의 처음에 제보 문건이 뭐였냐면 울산시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었어요. 처음에 문건 제목이. 근데 이게 이분이 문모 지금 제가 알기에는 행정관. 문모 행정관이 만든 그 자료는 뭐가 되냐면 지자체장 김기현 비위 자료 해가지고 내용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누군가가 이걸 갖다가 문건 자체를 갖다가 슬쩍 뭐 바꿨다랄까? 네. 뭐 언론계에서 마사지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올라온 제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과연 정확하게 제보가 됐고 어느 과정에서 이게 내용이 바뀌었고 그 최종적으로 이게 보고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이지 뭐 설마 검찰이 그 총리 발표했는데 김 빼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혁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